제가 장담컨대 100배 주식은 존재합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할 뿐입니다. 책에는 부록으로 한국 100배 주식 전 종목 리스트 자료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의 총 개수는 약 2천여 개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종목을 제외하면 검토 대상 주식 수는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배 주식이 110개라면 100배 주식을 발굴할 확률은 10% 이상이 됩니다. 고맙게도 100배 주식을 발굴할 수 있는 적정 시가총액 수준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고, 그 시가총액 수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한 자료도 영상에서 제공되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죠. 평균 12.6년, 짧게는 5년 이내에도 100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100배면 2천만 원이 20억이 되는 수익률이죠. 만약 100배 주식이 없었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슈퍼개미, 투자대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 100배 주식을 발견하고 투자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닥치고 보유하라고. 결국 투자의 핵심은 장기 투자라는 것이지요. 1배에서 2배밖에 성장하지 못할 기업에 투자해서 100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100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100배 주식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책을 반드시 보유하여 두고두고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지 않고 투자한다면 100배는커녕 1배에서 2배도 안 되는 종목 주변에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책은 강력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보이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배 주식은 그런 특징들로부터 도출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주식은 허황된 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의 크기와 방향은 성공 확률과 비례합니다. 주식 투자로 10배의 수익에 만족하겠다는 사람과 주식 투자로 100배의 수익에 만족하겠다는 사람, 그 두 사람의 태도와 노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100배 주식을 개념화하시고 100배 주식에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중 운이 따른 일부의 사람만이 100배 주식의 수익을 누리겠지만 책과 영상을 보신 분들의 성공 확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0배 더 높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오브 핵심은 100배 주식의 10가지 특징을 정리한 14번 포인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14번의 내용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 주식을 찾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4단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배, PER, ROE, 경영자.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 보면 이 책이 말하는 이 4단어의 깊은 뜻에 놀라실 겁니다. 이 4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100배 주식의 정수. 나는 그것의 정수만 뽑으라고 한다면 높은 자본이익률, ROE와 이익을 재투자해 높은 이익을 지속해서 내는 능력, 자본 배분 능력을 뽑겠다. 그리고 100배 주식의 핵심적인 특징 2가지는 강력한 성장과 낮은 주가 배수다. 투자자는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하여 그 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 금액의 20% 이익을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를 바란다. 그때가 복리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2. 100배도 기다려야 한다. 20%의 이익이 25년 동안 반복되면 100배의 이익이 난다. 이익률이 더 크면 100배에 도달하는 시간은 더 짧아진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쩌면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연구에서 가장 좋은 성과, 18,000배의 성과를 낸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도 7년 동안 지지부진했고 주가가 반토막 난 경우도 3번이나 있었다. 100배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임캡슐에 담아두듯 장기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100배 주식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는 주식 투자의 원리, 철학, 실무가 많이 담겨 있다. 3. 우리는 부자가 늘 소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 세상은 부자로 넘쳐날 것이다. 즉 부자는 어디에나 소수고
그 소수가 되기 위한 투자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다. 100배라는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단 100배 주식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좋은 주식을 찾을 수 있다. 4. 100배 주식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가치가 100배가 되는 주식에 관한 책이다. 100배 주식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배 주식은 극도로 낮은 확률의 현실성 없는 말처럼 들릴 것이다. 얼마 전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100배 주식을 파고들어 공부하기 시작했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다. 5.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100배 주식의 주요 특징. 두 번째,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 세 번째, 요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실제 사례이다. 만약 주식에서 더 많은 수익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계속 이 책을 읽으면 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분명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고 여러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6. 문제는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100배 주식 연구의 시초는 펠프스이다. 펠프스는 이런 주식을 수백 개 발견했다. 한 해에만 한 무더기씩 발견되었다. 펠프스는 100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로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배 주식을 찾아 투자해도 100배가 되기 전에 팔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이 참지 못하고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7. 왜 참지 못하는가? 왜 투자자는 계속 움직이는가? 100배가 되는 주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팔아버린다.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투자자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너무 덥석 물어버리고 그들은 주식이 자기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 인내심을 잃어버린다. 투자 자문사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년 혹은 2년 이상 성과가 부진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길길이 날뛸 것이다. 이는 잦은 매매로 이어지고 결국 진정으로 거대한 수익을 놓치게 된다. 언론은 매일 중요한 뭔가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매회 수십억의 주식 주인이 바뀐다. 그러나 투자자는 움직임과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8. 맹목적 보유 그리고 잦은 움직임은 비극이다. 펠프스는 주식을 맹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올바로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라는 것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경계하라는 의도이지 주식을 단순히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100배 주식을 보유했었는데 시장 타이밍을 재거나 혹은 샀다 팔았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비극이다. 펠프스는 수년간 움직이지 않거나 하락했지만 결국 100배 주식이 된 사례를 무수히 제시했다. 그간 경험에 비추건대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 9. 조금만 바꿔도 확 달라진다. 골프의 경우 채를 쥐는 방법과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훨씬 잘 칠 수 있게 된다. 보유를 목적으로 매수해야 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은 확 달라질 수 있다. 10. 나는 기인이 아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훌륭한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한 선입견이 있었다. 훌륭한 투자란 장기적이며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워렌 버핏과 수많은 뛰어난 투자자를 길러낸 벤저민 그레이엄의 명저, 증권 분석에서 자라난 나무 같은 믿음이었다. 이 지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더 이상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좋은 피자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성공담이 많다. 나는 그들이 별로 흥미롭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기인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이익을 낸 사람들이지만 그 과정을 따라하기 힘들다. 특히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말이다. 금융 기인들의 통찰을 사용하여 일반인이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따르면 파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펠프스가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누구나 100배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많은 일반인들이 투자했다. 얼마든지 그에 가까운 주식을 발견할 수 있다. 11. 매수만 했던 한 남자.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문가의 추천 종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수만 하고 한 종목도 매도하지 않았다. 그는 5,000달러, 하나로 약 600만 원을 그렇게 투자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인은 10년 후 남편의 계좌를 발견하고 놀랐다. 약 2,000달러, 하나로 240만 원까지의 종목들 중 망한 주식들이 제법 있었다. 하지만 몇 개의 주식은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까지 상승했고 그중 한 종목은 80만 달러, 한화 9억 6천만 원까지 상승했다. 심지어 80만 달러에 투자한 초기 금액은 소액이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하다. 최고의 주식을 찾아서 10년 동안 그대로 둔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확실히 쉽다. 하지만 가장 큰 이점은 주가 확인에 대한 집착, 잦은 매수와 매도, 경제와 나쁜 뉴스에 안절부절하는 스스로로부터 투자자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무관심과 게으름의 승리이다. 12. 투자는 분기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 실적 발표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거나 크게 못 미쳤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어쩌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매매를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가 아닐까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이 책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펠프스는 투자자가 사업 성과가 아니라 분기 혹은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 성과를 측정하도록 제약받는다고 말했다. 많은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화이자인데 그 주식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그리고 다시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약세를 보였다. 성과 지향적인 고객은 그런 실패한 주식을 사라고 한 투자 조언가에게 계속 불평했을 것이다. 그러나 1942년부터 1972년까지 보유한 투자자는 141배를 벌었다. 화이자는 내내 높은 자본 수익률을 창출하는 등 수익성이 좋았고 이익도 변덕스럽기는 했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13. 연구보유 계좌를 따로 만들어라. 우리는 마치 5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마시멜로 1개에 무너지는 어린아이와 같다. 심지어 최고 투자자들조차도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 문제는 우리가 참을성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다. 파도가 너무 거칠기도 하다. 1980년 주가 상장부터 2012년까지 애플 주식이 225배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계속 보유한 사람들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80% 하락을 2번이나 겪어야 했다. 넷플릭스는 2002년 이후 60배 상승했는데 하루에 주가가 25% 하락한 달이 4번이나 있었다. 그러니 그냥 안 보는 게 가장 편하다. 따라서 연구 보유 계좌를 따로 만들어 10년 동안 필요하지 않을 일부 자금만 넣어둬라. 그 최종 결과는 다른 어떤 일에서의 결과보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에서는 연구 보유 계좌를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커피캔 포트폴리오란 미 서부 시대 때 중요한 물건을 커피캔에 담아 침대 밑에 두었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어떤 것에 담아두고 영구적으로 보유하라는 의미에서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핵심은 잘못된 시기에 매매를 부추기는 감정과 변동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커피캔에는 낙관론이나 비관론, 어느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14. 100배 주식의 10가지 특징. 자,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자, 100배 주식 특징 10가지를 제가 정리한 건데요. 앞으로 이 10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모두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한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두고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였다. 예외는 없다. 100배 주식 연구의 거의 모든 기업은 창사 이래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성장, 그것도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그냥 성장이 아닌 좋은 성장이 중요하다. 자, 책에서는 좋은 성장이란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매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장입니다. 자, 판매 가격을 보통 인상하면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건 독점력,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었다는 반증입니다. 가격을 더 인상해도 매출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출액이 높게 성장함에도 순이익은 그리 증가하지 않는 성장입니다. 보통 매출이 먼저 증가하고 뒤이어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장 주기를 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익의 증가를 확인할 때는 이미 사업이 성숙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이익 성장은 미미할 때가 투자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단기적 이익 증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성장입니다. 수익을 쫓는데 정신을 팔지 말라고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의 감소에도 장기 수익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1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이 감소해도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그 기업의 장기 수익력은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던킨도너츠가 35개의 매장밖에 없었을 때 상장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던킨도너츠를 본 후 컨셉이 좋고 경제성도 뛰어나며 상품도 대단한데 매장이 35개밖에 없다고 말할 것이다. 미국은 큰 시장이다. 언젠가는 8,000개의 매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주식이 20년이나 30년 뒤에 100배 주식이 된다. 두 번째, PER은 낮은 것이 좋다. 당신은 어처구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만약 PER 50인 종목에 투자했다면 그 주식이 100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은 버리는 것이 좋다. 자, 책에서는 낮은 PER과 높은 ROE를 100배 주식 쌍둥이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PER 50인 회사가 100배 주식이 되려면 PER 50을 유지하면서 순이익은 100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순이익이 2배나 3배가 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순이익이 100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 정말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PER 50은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PER이 낮으면 좋긴 하지만 낮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책은 ROE, 자본 수익률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가치 투자를 말한다 해서 로널드 뮬런캠프는 ROE와 PER을 함께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PER이 ROE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위에서 말한 PER 50인 종목이 있다고 해봅시다. 좋습니다. PER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PER 50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ROE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PER이 50이면 ROE는 50 이상, 60에서 70 이상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죠. ROE가 60에서 70이 나오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책은 PEG, 린치 지수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PEG, 린치 지수는 제가 존 네프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피터 린치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PEG와 린치 지수는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PEG의 역수가 린치 지수인 것이죠. 린치 지수로 구하는 공식은 EPS 성장률에 배당 수익률을 더해서 그것을 PER로 나눈 값이 2보다 크면 우리가 찾는 100배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이 조금 어렵다면 부자의 삶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 네이버 금융의 값들을 붙여넣기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요. 부자의 삶 매뉴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삶 매뉴얼 엑셀 파일은 부자에서 네이버 스터디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투자 수익률은 해당 기업의 장기 연평균 ROE보다 높을 수 없다고 말하며 RO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40년간 6%의 자본 수익률, ROE를 내고 있고 당신이 그 사업의 주식을 매우 저렴하게 샀다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6%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사업이 20년 또는 30년간 18%의 자본 수익률, ROE를 보였다면 설령 비싸 보이는 가격을 지불했더라도 결국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찰리 먼거의 말은 100배 주식 철학의 초석이다. 결론적으로 PER은 낮고 ROE는 높은 기업을 찾았다면 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특징은 100배 주식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PEG를 활용해도 좋다. 앞서 말씀드린 PEG 활용을 해주시고, PEG의 역수는 린치 지수고요. 린치 지수는 부저에서 매뉴얼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PEG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지표고요. 린치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다가 이 PEG 상위 종목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는 블로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호돌이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여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호돌이님의 블로그도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해자는 꼭 필요하다. 경제적 해자로 쓰고 ROE라 읽는다. 100배 주식은 오랜 기간 높은 자본 수익률, ROE를 필요로 한다. 해자란 기업이 경쟁사에 지지 않고 오랫동안 수익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다. 그리고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보통 ROE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경제적 해자는 높게 유지되는 ROE라고 이 책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수많은 100배 주식이 대부분 매년 15% 혹은 그 이상의 ROE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을 넘는 성장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높은 ROE를 창출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가 ROE가 높게 유지되고 그것을 부채가 아닌 높은 수익성으로 달성했다면 그 작은 회사는 얼마든지 100배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100배 주식의 열쇠 RO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ROE에서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자본 배분 기술입니다. 자, 자본 배분에 대해서 이 책이 자세히 설명한 걸 제가 정리한 건데요. 버핏은 주주총회 때마다 이 자본 배분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완전 시원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1000의 자본으로 200의 이익을 버는 회사의 자본 수익률 ROE는 20%입니다. 자, ROE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익을 자본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ROE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200의 이익을 벌었잖아요, 이 회사가. 회사가 벌어들인 200의 이익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2%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200의 이익을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자, 그럴 경우 다음 연도에 이 회사의 자본 수익률 ROE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보시면 전년도에 이 회사는 200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200이라는 수치는 이번 연도에 자본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자본에서는 항상 200이라는 이익이 나왔죠. 그리고 200이라는 자본에서 은행이자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의 이익은 204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연도의 자본은 1200이 됩니다. 그래서 204 나누기 1200 곱하기 100을 하면 17%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 회사의 자본 수익률은 20%에서 17%로 변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자본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 ROE가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회사가 200의 이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40의 수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이 회사의 ROE는 240 나누기 1200 곱하기 100을 해서 20%로 유지되게 됩니다. 즉,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ROE가 변화하며 ROE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만약 ROE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쉬지 않고 수익을 열심히 재투자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을 재투자해 높은 ROE를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경기순환주의 ROE. 자, 책에서는 경기순환주의 ROE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ROE가 직선일 필요는 없다. 경기순환주에서의 ROE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평균 ROE를 사용하여 ROE가 평균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당히 편안한 투자 방법에 해당한다. 자, 경기순환주의 ROE는 존 네프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존 네프 역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존 네프는 경기순환주를 평가하는데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은 최상의 수익 추정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ROE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형적인 경기순환주에 해당하고요. 그래프 역시 아주 이쁘게 어떤 주기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빨간색 선은 ROE의 최대점을 그은 거고요. 파란색 선은 ROE의 최저점에 선을 그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ROE의 평균값에 수평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자, ROE의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라면 대략 ROE의 평균값은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수 시기는 어디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가 평균보다 낮을 때 매수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ROE가 평균보다 낮은 요 시기가 매수 시기가 될 것인데요. 보통 경기순환주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수하고 경기가 좋을 때 팝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라고 봤을 때 요 시점이 되겠죠. 일단 평균 ROE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은 ROE가 줄어들고 있는 요 시점이 가장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여기가 되겠죠. 요 부분.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요 빨간 선이 주가선이거든요. 요때 매수하면 자, 바로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자, 우리가 요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만 가지고 연습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기순환주를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실제 투자를 실행해 보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맛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자, 경제적 해자는 중요하므로 15번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소형주를 선호한다. 주식시장 내의 최소 40%가 초소형주다. 굉장히 넓은 영역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내일의 대기업이 나온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대기업이 작은 회사로 출발했다. 스타벅스는 1971년 시애틀에서 커피 원두를 파는 작은 상점으로 시작해서 현재 시가총액 1025억 달러, 하나로 123조 원, 애플은 1976년 1만 달러 투자금으로 차고에서 시작해 현재 시총 2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3011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규모의 회사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회사 중에서 100배 주식을 찾아야 한다. 나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하인 회사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회사보다 그 이하인 회사에서 100배 주식을 찾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본 건데요. 대략 시가총액 4천억 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가총액 4천억 원 부근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이하의 기업들이 100배 주식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소규모 기업은 10배 또는 20배까지 성장하고도 여전히 작을 수 있다. 거기서 더 성장해 100배 주식도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를 선호한다. 내 머니 매니저 경험을 비춰보건대 기업가적 본능은 상당한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살아난다. 만약 경영진이 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10에서 20%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팽개치고 다른 곳을 보라. 마틴 소스노프, 침묵의 투자자. 지난 5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주식을 생각해보면 그 뒤에는 소유자가 경영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월마트의 샘 월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진다. 자, 100배 주식의 CEO 공통점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열심히 매수하였다. 자, 이게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었습니다. 100배 주식의 CEO들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사주를 엄청나게 매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본 규모를 늘리고 회계상 이익은 무시하고 현금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개선하여 부채를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부는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배당을 최소화하고 심사숙고한 종종 큰 규모의 인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순 현금 보유를 피했습니다. 책에서는 현금 보유는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 회사, CEO가 있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CEO들은 성장하는 시장과 위축하는 시장 모두에서 큰 부를 이루었다. 산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경쟁업체와 비교해 인기 있고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소매 컨셉이나 지적 재성권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의 월등하게 앞섰다. 여섯 번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영구 보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거들떠 보지도 마라. 100배 주식을 찾기 위한 모든 일을 다한 후에는 그 주식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가장 빨리 100배가 된 주식도 약 5년 정도가 걸렸다. 보통은 20에서 25년 정도 걸린다. 한국은 이것보다 좀 더 빠른 것 같네요. 투자자에게 최악의 본능이란 다음과 같다. 참을성이 없음,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 영구 보유 포트폴리오의 탁월함은 단순함에 있다. 가진 돈의 일부로 영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10년 동안 쳐다보지 말라. 그것이 전부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영구 보유 포트폴리오 중 큰 수익을 주는 주식이 최소 1개는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정말 좋은 필터가 필요하다. 이불밖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금융 전문 매체가 그렇다. 그들은 매일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 그들이 시장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연방준비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다룬다. 경제 데이터와 리포트를 끊임없이 다루고 퍼레이드처럼 끊임없이 전문가를 출연시킨다. 모든 사람이 금리가 오를지 석유 가격이 오를지 등 시장에 대해 말해주기를 원한다. 100배 주식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이다. 100배 주식은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한 달에 20% 가까이 빠진 달이 수두룩하다. 아마 100배 주식을 보유하고 매일 쳐다본다면 금융매체에 의해 당신의 머릿속은 엉망이 될 것이다. 100배 주식을 보유하고도 팔아버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을 것이다. 시장이 어떤지도 상관 말라. 100배 주식은 언제나 존재했다. 여덟 번째, 행운이 돕는 자. 자, 이제 인정하자. 이 모든 것에는 행운이란 요소가 깃들어 있다. 2002년에 애플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니콜라스 레셔의 책, 행운, 일상에서 찾아오는 훌륭한 우연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진정으로 합리적인 태도는 삶의 의자에 느슨하게 앉아서 우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홉 번째, 주식은 되도록 매도하지 않는다. 필립 피셔의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는 언제 팔 것인가? 라는 장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거의 없다. 필립 피셔. 부의 열쇠는 거의 팔지 않는 매도에 있다. 보유의 힘을 믿고 엄청난 수준으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일단 좋은 물건을 보유하고 나면 복리가 그 마법의 일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조건이 충족하면 팔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맹목적 보유는 비극을 초래한다. 필립 피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팔아야 한다고 했다.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 실수를 했을 경우. 회사에 관한 정보가 처음에 믿었던 것과는 다를 때. 두 번째, 주식이 더 이상 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세 번째, 더 나은 주식으로 교체하기를 원할 경우. 단, 신중해야 하며 근거가 확실해야 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주가의 하락을 실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가는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신중한 연구와 조사 끝에 주식을 샀다면 거의 팔지 않아야 한다. 10번째,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 1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1개를 얻고 10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10개를 얻는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대 30에서 50% 수익률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 에너지를 30에서 50% 주식에 낭비하지 말고 더 큰 게임에 쏟아야 한다. 아주 소수의 투자자만이 100배 주식 투자를 개념화, 인지하고 그보다 더 소수만이 실제로 주가의 100배 상승을 경험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기록하고 매일 100번씩 외침으로써 얻게 되었다. 김승호, 생각의 비밀. 김승호 회장님은 생각하는 것에 힘이 있고 그것을 계속 되뇌일수록 더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100배 주식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찾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경제적 해자의 중요성. 어느 한 회사가 100배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잘할 필요가 있다. 100배 주식에서는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다. 20년 동안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를 경제적 해자라는 주제로 이끈다. 해자란 사업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는 장기적 지속성이 있는 경쟁 우위이다. 워렌 버핏이 이 아이디어를 대중화시켰고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도 수없이 많다. 자, 여러분들, 강력한 해자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는 것들을 제가 5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조금 더 올라도 나는 다른 제품 안 쓰고 이 제품을 쓸 거야. 제품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상품을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이 말은 전환 비용이 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쓰던 제품을 계속 쓰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전환 비용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품을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사람들이 그 상품만 쓰려고 하겠죠? 그건 역시 경제적 해자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에 속합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것 자체가 경제적 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틱톡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것 자체로 경쟁 우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번째,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건 최저가입니다. 어느 회사의 플랫폼에서 어떤 제품을 최저가에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최저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경제적 해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자, 이건 크기 자체가 경제적 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기업이라고 하면 약간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경제적 해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형 기업보다 대기업이 뭔가 믿음이 가고 뭔가 서비스를 잘해줄 것 같고 그런 믿음 등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틈새 시장에서 가장 큰 것도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그런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경쟁자들이 쉽사리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이냐다. 훌륭한 제품이 그 자체로 해자는 아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 자체는 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6. 경제적 해자의 판단 기준. 자, 경제적 해자의 판단 기준도 제가 책에 나온 걸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거는 정말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꿀팁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기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업을 발굴할 때 적용해 나간다면 저희의 기업 발굴 수준이 많이 향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 매출 총이익률이 높으면 어떤 것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은 회복 속도는 빠르고 하락 속도는 느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매출 총이익률은 장기적인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라고 하는데요. 높은 매출 총이익률로 시작했다면 그렇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낮은 매출 총이익률로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인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현재는 낮아도 과거에 매출 총이익률이 높았다고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매출 총이익률이 높았던 기업, 아니면 현재 높은 기업은 상당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매 관리비가 낮아지는 기업은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과 반대로 판관비는 잘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인데요. 즉, 높은 매출 총이익률과 낮은 판매 관리비는 높은 영업이익으로 귀결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매출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이 잘 되면 매출은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의외로 이익은 느리게 혹은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그게 판매 관리비 때문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도 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이 판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케팅도 처음에 비해서 조금 해도 되고 홍보도 조금 덜 해도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르면 회사의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도 판매 관리비는 변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됐다라는 건 매출이 늘어나도 판매 관리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 회사 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혜자라는 거죠. 많은 변수가 꽤 가변적이고 평균 획기적이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이고 하락 속도도 의미 있게 빠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높은 매출 총이익률은 장기적인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다. 매출 총이익률의 회복력은 회사를 일정 수준의 성과에 묶어놓는다. 비율과 과거 기록도 역시 유용한 지표들이다. 묶어놓는다는 말은 만약 어떤 기업이 높은 매출 총이익률로 시작한다면 그렇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반대로 낮은 매출 총이익률로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통계 용어를 사용하자면 총이익률 유지이다. 베리의 연구에는 다른 정보도 있다. 첫째,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판매 관리비라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비용은 잘 변한다. 낮은 성과를 내던 회사들이 개선될 때 이 운영비용 측면이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출 총이익률과 낮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회사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보다 개선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베리에 따르면 큰 회사는 작은 회사가 할 수 없는 판매 관리비의 효율성을 찾아 오랜 기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이죠? 규모가 크면 이런 식으로 판매 관리비의 효율성을 높여서 오랜 기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면 경제적 혜자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높은 성과가 경쟁력의 우위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장점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혜자는 드물고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혜자의 명확한 신호를 찾아야 한다.
17. 주가 상승의 강력한 신호.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총 매출액 대비 순매출액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소매점들이 가져가고 싶은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로모션, 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 초기에는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홍보,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많은데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성숙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또 늘어나겠죠. 두 번째, 순매출액 대비 총이익 비율도 같이 상승했는데 이는 포장업체나 유통업체가 그들을 좋은 고객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강력한 조합이라 주가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적 해자가 결국 일맥상통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 수익에 연연하지 말라. 아마존, 소개가 별로 필요 없는 회사다. 아마존은 100배 주식이 되는데 약 13년이 걸렸다. 그리고 2015년 5월까지 28,300%를 기록하면서 283배 주식이 되었다. 아마존은 어떻게 이를 달성했는가? 아마존의 영업이익을 보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4년 매출액은 880억 달러인데 영업이익은 겨우 1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0.2%의 아주 적은 영업이익률이다. 하지만 R&D 비용을 더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2014년 아마존은 R&D에 92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를 영업이익에 추가하면 2014년 아마존의 조정된 영업이익은 94억 달러이다. 이는 10.6%의 영업이익률이다. 매우 인상적인 성과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원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아마존이 이익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가능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비전문가들은 아마존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을 꺼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R&D를 제외했다면 아마존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익을 쫓지 마라. 수익이 보인다는 것은 거의 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기업의 성장 주기, 기업 성장 사이클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 투자를 하고 바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어떤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이 적응기에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완료되면 수익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수익이 늘어난 걸 가지고 기업들은 다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순환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어떤 기업인데요. 자, 보시면 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이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을 얼마나 쓰냐면 매출액 비용 대비 연구개발비를 40%씩 쓰는 기업입니다. 연구개발비를 21%, 27%, 40% 이런 식으로 쓰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구개발 비용이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2019년도에는 38억을 썼고요. 2020년도에는 40억을 썼습니다. 연구개발비로요. 근데 여기도 제가 써놨죠. 이 회사의 21년 3분기 누적 매출이 66억에서 매출원가 12억, 판관비 38억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16억입니다. 그리고 금융수익 등 이것저것 따지면 순이익이 19억이 되는데 연구개발비를 이 회사는 27억을 쓴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아마존처럼 이 회사도 역시 마음만 먹으면 영업이익이 16억이 아니라 43억으로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기업의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발굴을 하다 보면 이런 기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19. 저명한 경제학자의 올바르게 사고 보유하는 법을 배우다. 인쇄하여 책상에 붙여놓아라. 자, 책에 나오는 저명한 경제학자의 문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 자료도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다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인쇄해서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명한 경제학자의 올바르게 사고 보유하는 법. 저는 시장이 폭락하여 바닥을 쳤을 때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 또는 다른 진지한 투자자가 하락장에 주식을 팔고 떠날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거나 보유 중인 주식이 하락할 때 비난받을 것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침착하게 보유 물량의 손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때때로 진정한 투자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1938년 당대 최고의 투자자가 쓴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대공황 시절에도 돈을 벌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이다. 케인즈는 1927년에서 1946년 동안 매년 1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에 엄청난 기록이었다. 그 기간에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등과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록이 금융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여기서 다루려 한다. 20. 케인즈의 성공 스토리. 케인즈는 대공황 때 사실상 거의 파산했다. 그의 개인 순자산은 80% 이상 하락했다. 그때가 거대한 전환의 순간이었다. 깨달음을 얻은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메모했다. 각기 다른 사업 주기상의 단계에서 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대규모 거래는 여러 이유로 실행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대폭락 이후 그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철학은 가치 투자의 상징인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의 철학에 전조가 되었다. 케인즈는 이제 시장 예측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본인이 궁극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을 찾기 위해 개별 주식을 예리한 눈으로 연구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투자 철학을 동료들에게 공개했다. 나의 목표는 자산과 근본적인 이익 창출력을 가진 만족스러운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이다. 21. 케인즈가 말하는 투자의 본질. 승리, 안전, 그리고 성공은 항상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로 간다는 것이 인생의 한 단면이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 마음을 바꿔라.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내가 만약 어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보험회사 이사진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 주식을 팔 최적의 시점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쉽습니다. 동의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죠?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된다고 하면 뭐죠? 상식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건 뭐죠? 대중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중적이라는 것은 투자에서 돈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는 평온을 유지하라가 최고의 좌우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가치가 스스로 드러나게 놔두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종목에 두루 투자하기보다는 최고의 아이디어가 담긴 소수의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오랜 기간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책 내용 괜찮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 책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은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조금 더 다른 영상들보다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